인류는 수천 년 동안 금을 향한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 무덤, 잉카 제국의 몰락, 대항해 시대의 식민 침탈, 그리고 미국 서부 골드러시까지 황금은 언제나 피와 야망, 그리고 문명의 질서를 바꾸는 중심에 있었다. 금은 단순한 장신구나 통화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그것은 권력 그 자체였다. 문제는 그렇게 오랫동안 인류를 뒤흔들던 금이 이제는 지표면에서 더 이상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구가 주는 자원의 시대가 끝나고 있다는 경고는 이미 여러 차례 반복되었고, 이제는 전 세계가 제2의 금광을 찾아 나섰다. 그런데 그 새로운 금광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 바로 서울의 땅 밑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온다. 서울은 자원이 부족한 도시다. 한반도 전체를 봐도 광물 자원이 풍부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지금 서울은 지하에 묻혀있는 전자쓰레기에서 황금을 캐내는 나라가 되었다. 흙을 파는 것이 아니라 버려진 스마트폰과 컴퓨터에서 금을 추출하는 시대. 언뜻 듣기엔 황당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는 과학적 사실이며 경제적 현실이다. 그리고 바로 이 현실을 만들어낸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전통적인 광산에서는 금광석 1톤당 평균 3지의 순금이 추출된다. 하지만 폐휴대전화 1톤에서는 무려 400지 이상의 금이 추출될 수 있다. 즉, 도시가 광산보다 훨씬 높은 품위의 금을 품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흔히 자원이 부족한 나라라고 스스로를 낮추지만 실상은 그 반대다.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품위 높은 금광을 도심 한복판에 깔고 사는 나라가 되어버렸다. 서울의 재활용센터, 인천의 전자부품 분해소, 구미의 정밀금속 회수공장이 모든 곳들이 더 이상 단순한 폐기물 처리 시설이 아니라 21세기형 광산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제는 황금이 자연에서 나오느냐, 기술에서 나오느냐의 싸움이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대한민국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앞서 나가고 있다. 미국은 여전히 채굴 위주의 자원 전략을 고수하고 있고, 유럽은 환경 문제로 인해 금속 채굴을 점점 줄이고 있으며 중국은 자국 내 희토류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은 기술로 금을 만들어내는 말 그대로 21세기 연금술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바로 서울이라는 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부심을 가져야 할 일이다. 한때 일제에 의해 광산이 수탈당하고 자원이 없다는 이유로 늘 약자의 위치에 머물러야 했던 우리가 이제는 기술력으로 금을 생산하는 국가가 되었다는 사실은 단순한 산업적 성과 그 이상이다. 그것은 곧 민족의 제도약이며 기술이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생생한 증거다.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가 보지 못한 방식으로 다시 한번 황금 시대를 열어젖히고 있다. 광산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대부분 광부, 갱도, 곡괭이, 흙먼지다. 하지만 21세기의 광산은 더 이상 깊은 산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는 거실, 사무실, 쓰레기장,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서랍 속에 쌓여있는 오래된 전자제품이 바로 새로운 금맥이다. 이런 개념을 우리는 도시광산이라 부른다. 한자어로 쓰면 도시광산, 즉 도시 자체가 광물 자원의 공급처가 된다는 의미다. 이 개념은 사실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다. 일본은 1990년대부터 어번 마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이유도 세컨데리라 머티리얼즈라는 이름으로 연구를 이어왔다. 그러나 이 개념을 실제 산업화로 끌어낸 국가는 극소수다. 그중 가장 빠르게 성과를 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기술력, 재활용 인프라, 시민의식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가전제품 회수 체계를 법제화했다.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을 통해 TV, 냉장고, 휴대전화 등을 체계적으로 수거하고 분해할 수 있는 국가적 인프라를 구축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 은, 팔라듐, 희토류 등을 추출할 수 있는 정밀 회수 기술에 집중 투자했다. 일반적인 금광에서는 1톤당 평균 3지의 금이 나오지만 폐휴대전화에서는 무려 400지의 금이 나온다. 이것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다. 경제적, 전략적 가치에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게임을 의미한다. 우리가 쓰고 버리는 전자제품에는 상상 이상의 귀금속이 들어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일대에는 평균 0.034지의 금, 0.35지의 은, 0.015지의 팔라듐이 포함되어 있다.
이 수치는 미미해 보일 수 있지만 전국에서 연간 수백만 대의 전자기기가 폐기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마어마한 양이다. 더구나 이들 귀금속은 일반 광석보다 훨씬 더 정제하기 쉽고 환경 파괴도 훨씬 적다. 이것이 바로 도시광산이 기존 광업과 본질적으로 다른 이유다. 서울시만 해도 연간 폐휴대전화 발생량이 약 500만 대에 달한다. 이를 모두 회수하여 재처리한다면 연간 약 2톤 이상의 금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중소형 금광 몇 곳을 합친 수준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더 이상 아프리카나 남미의 정글을 헤맬 필요가 없다. 대한민국은 도시를 금광으로 바꾸는데 성공한 몇 안 되는 국가가 되었다. 게다가 도시광산은 단순히 금만을 회수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은, 구리, 주석, 코발트, 니켈, 리튬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소재들도 함께 회수된다. 특히 전기차, 반도체, 드론, 인공지능 서버 등의 필수적인 희소금속은 그 전략적 가치가 상상을 초월한다. 단순히 환경을 지킨다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기술 주권을 좌우하는 자원 전쟁의 한복판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된 것이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부터 도시광산 클러스터 육성 계획을 발표하며 전국 4대 도시 중심으로 회수 정제 재활용의 3단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인천 송도, 대전 유성, 광주 첨단단지, 대구 성서 지역이 그 중심이다. 이들 지역은 단순히 쓰레기를 처리하는 장소가 아니라 고부가 가치 첨단 자원을 창출하는 산업 중심지로 변모하고 있다. 이런 정책적 일관성과 기술 집중력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전자쓰레기 강국에서 전자자원 강국으로 변신할 수 있었다. 도시광산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기후위기, 글로벌 공급망 위기, 지정학적 갈등 속에서 자원 확보는 생존의 문제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대한민국은 비록 땅속 광물은 없지만 기술과 시스템이라는 무기를 들고 가장 앞줄에 서 있다. 서울의 골목길, 아파트 재활용장, 중고전자상가의 모든 곳이 이제는 전략적 요충지다. 과거엔 우리가 자원을 찾아 떠났지만 지금은 자원이 우리 발밑에 있다. 문제는 그것을 보는 눈과 추출할 기술, 그리고 움직일 국가 전략이 있는가다. 대한민국은 그 모든 조건을 갖추었다. 서울 강북의 한 재활용 센터에 들어서면 겉보기엔 평범한 건물이다. 낡은 에어컨, 고장난 프린터, 버려진 휴대전화들이 산처럼 쌓여 있다. 하지만 그 안쪽 깊은 곳에 들어가면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자동 분해 설비, 고온 용융 장비, 정밀 화학 추출 설비가 조용히 돌아가고 있으며 작업복을 입은 기술자들이 금속 조성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는 더 이상 단순한 쓰레기장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세계를 앞서가는 디지털 광산이자 고부가 가치 금속 회수 공장이다. 대한민국의 도시광산 회수 시설은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한다. 예컨대 충청북도 음성에 위치한 한 전자자원 회수센터에서는 하루 평균 5톤 이상의 폐전자기기를 처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약 2.5kg의 순금이 회수된다. 이는 단순 계산으로 연간 약 900kg, 현재 시세로 따지면 870억 원에 달하는 금이 한 해에 회수된다는 의미다. 놀라운 건 이 모든 것이 산이 아닌 도시 한복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회수 과정도 단순하지 않다. 먼저 폐기물을 분해한 뒤 자성분리 기술로 철 성분을 제거하고 적외선 분광법과 X선 형광 분석기 XRF를 통해 각 부품의 금속 조성을 분석한다. 이후 고온 열 처리와 전기화학적 용해의 과정을 거쳐 금, 은, 팔라듐 등 귀금속을 고순도로 추출한다. 과거엔 이런 기술이 일본이나 독일 일부 업체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대한민국 중소기업들이 자체 기술로 설비를 구축하고 있다. 즉, 기술의 국산화와 자원의 내재화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기술들이 단지 환경적 의무 이행이 아니라 국가 전략 산업으로 격상되고 있다는 점이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금속 소재 일부를 이회수 시스템으로 공급받고 있으며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니켈과 코발트를 도시광산 회수분으로 일정량 대체하고 있다. 단순히 쓰레기를 처리하는 수준이 아니라 핵심 산업의 자원 공급망을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수준까지 올라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공장들은 단순히 금만 회수하는 게 아니다. 구리, 은, 백금, 인듐,
텅스텐 같은 전략 금속들도 함께 회수된다. 이들은 대부분 중국이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는 소재로 대한민국 입장에선 도시광산이 곧 외교적 무기가 된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 가장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이 바로 도시광산을 통한 내부 공급망 구축인 것이다. 일본은 후쿠시마 이후 자원 외교의 고통을 겪고 있고 유럽은 환경 규제로 인해 도시광산 설비의 상업화가 지연되고 있다. 미국은 여전히 자원 확보에 있어 기업 중심으로만 움직이고 있다. 반면 대한민국은 국가 정책과 기술 기업, 민간 수거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통합 구조를 만들어냈다. 이 구조는 일본처럼 느리지 않고 유럽처럼 비싸지 않으며 미국처럼 분절되지 않는다. 그야말로 K광산 시스템이라 부를 만하다. 서울과 수도권 곳곳에는 이미 이러한 회수 설비들이 자리 잡고 있다. 용산 전자상가 뒤편의 중소기업 공장지대, 인천 항만의 물류단지, 대전의 연구개발 특구 이곳들은 모두 21세기형 자원 창고다. 사람들은 여전히 광산이라 하면 깊은 산속을 떠올리지만 실제 대한민국의 금맥은 도시 그 자체에 존재한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일찍이 간파하고 산업화에 성공한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세계에 자원 없는 나라의 반격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20세기의 파괴적 자원 개발을 고집할 것인가 아니면 21세기의 지속 가능한 자원 창출로 전환할 것인가. 대한민국은 이미 답을 내렸다. 그것이 바로 이 공장들이다.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회수 기계들은 조용히 그리고 집요하게 우리의 미래를 바꾸고 있다. 그야말로 운명을 바꾸는 기계들이다. 도시광산은 결코 대한민국만이 떠올린 개념이 아니다. 일본은 1990년대부터 도시광산업원 마인이라는 개념을 체계화했고 독일은 유럽연합 차원에서 전자폐기물 처리 지침 WEE 더렉티브를 제정해 산업화를 시도했다. 미국은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다수의 기술 기반 재활용 기업들이 존재한다. 그런데도 지금 세계 도시광산 기술과 산업의 중심은 대한민국이다. 왜 그런가? 왜 일본, 독일, 미국 같은 기술 선진국들이 이 경쟁에서 속절없이 밀려난 것일까? 먼저 일본부터 살펴보자. 일본은 분명 도시광산 개념의 시초 국가 중 하나다. 도쿄대학교 연구팀은 1997년 일본 전역의 전자폐기물에 매장된 금속 가치를 추산하면서 도시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광산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 발표는 국제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이후 일본 정부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자폐기물 회수 시스템을 시범 구축했다. 하지만 문제는 일본 사회의 관료주의적 구조와 민간 참여의 부족이었다. 도시광산 회수 설비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많았고 기술은 존재했지만 산업으로 연결되지 못했다. 일본은 연구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나라라는 비판을 여기서도 피하지 못했다. 그에 반해 대한민국은 훨씬 공격적이고 유연했다. 규제 완화와 함께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이 가능했고 정부의 전략적 투자도 뚜렷했다. 대표적인 예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제자원화 기술 상용화 사업이며 이 사업은 곧바로 전국 단위로 확대되었다. 대한민국은 연구에서 그치지 않고 실전으로 돌입한 것이다. 다음은 독일이다. 독일은 환경 규제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중 하나다. 재활용 시스템 역시 정확하고 깔끔하다. 하지만 그 깔끔함이 오히려 혁신의 장애물이 되었다. 도시광산 설비를 새로 도입하려면 수십 개의 인허가를 받아야 했고 환경단체와의 마찰도 피할 수 없었다. 설비가 생기기까지 수년이 걸리다 보니 결국 기술은 연구소에 머물고 말았다. 게다가 독일의 산업은 대형 제조 중심이기 때문에 폐기물 회수나 재활용 같은 작은 영역에는 대기업이 관심을 두지 않는다. 다시 말해 생태계 전체가 도시광산을 외면하는 구조였던 셈이다. 반면 대한민국은 다르다.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 중심의 생존 전략을 채택하면서 작지만 기술력 있는 기업을 살리는 법을 체득했다. 도시광산은 그 대표적 사례다. 대기업이 진입하지 않는 분야에서 중소기업은 정밀 기술을 개발했고 정부는 그것을 국가전략기술로 분류해 지원했다. 그 결과 소형 설비 정밀 추출 AI 기반 자동분해 기술 등이 빠르게 발전했고 세계 어느 나라보다 먼저 도심자원 수확 체계를 완성할 수 있었다. 이제 미국을 보자. 미국은 자원 부국이다.
텍사스엔 셰일가스가 넘치고 네바다엔 금광이 아직도 존재한다. 자원이 남아도니 굳이 전자폐기물에서 귀금속을 추출할 유인이 약하다. 게다가 미국은 민간 중심 경제 구조다. 도시광산도 일부 실리콘밸리 기업이 시도했으나 민간 투자의 논리로만 접근하다 보니 채산성이 떨어지는 순간 바로 중단되었다. 미국은 도시광산을 비즈니스로만 봤지 국가 전략으로 보지 않았다. 이 차이는 결정적이었다.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대한민국은 자원이 없다. 그래서 기술이 곧 생존이었고 폐기물이 곧 자원이 될 수밖에 없었다. 도시광산은 우리에겐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었고 생존의 전략이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의 느림, 독일의 고정성, 미국의 방임주의를 모두 뛰어넘을 수 있었던 배경이다. 2023년 세계 도시광산 컨퍼런스에서 한국이 선보인 AI 금속 회수 로봇은 전 세계 전문가들의 이목을 끌었다. 자율주행 로봇이 폐기물 속 귀금속만 골라내고 이를 자동 용해 분석 추출하는 기술은 아직까지 다른 국가에서는 구현되지 못한 영역이다. 일본과 독일의 학자들은 기술력은 우리가 먼저였지만 산업화는 한국이 먼저였다고 평가했다.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이야말로 미래형 자원 강국이라며 자국 내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 가지다. 한국은 기술이 뛰어나서 성공한 것이 아니다. 기술은 다른 나라도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보는 힘이 있었고 그것을 밀어붙이는 추진력과 유기적 시스템이 있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도시광산이라는 새로운 산업에서 세계를 선도하게 된 진짜 이유다. 한반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금은 언제나 상처와 함께 존재했다. 조선 말기 우리 조상들은 자신들이 사는 땅에 금이 얼마나 묻혀 있는지도 모른 채 외세의 허락 없이 그저 일확천금을 노리는 외국 자본의 손에 넘겨주었다. 운산금광, 직산광산, 은산광산 이름만 들어도 뼈아픈 기억이 깃든 곳들이다. 금맥을 처음 발견한 것은 우리였지만 그 금을 캐서 가져간 것은 일본과 미국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대가로 겨우 몇만 원의 채굴권료를 받았을 뿐이다. 1900년대 초 한반도는 세계 3대 금광을 가진 땅이었다. 평안북도의 운산금광에서는 40년 동안 80톤이 넘는 금이 생산되었다. 지금 시세로 환산하면 수십조 원에 달하는 규모다. 그러나 그 대부분은 일본 제국주의의 손에 들어갔다. 금은 금고에 쌓이지 않고 군함이 되고 총이 되었으며 우리 민족을 향해 되돌아왔다. 조선 총독부는 금광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조선인 노동자들을 극한으로 몰아붙였다. 그들이 입에 달고 살던 말은 노 터치 노 터치였고 그 슬픔이 노다지라는 단어로 오늘날까지 남아있다. 그 시절 우리는 금을 갖고도 지키지 못하는 나라였다. 기술이 없었고 제도도 없었으며 무엇보다도 자원은 많지만 그것을 보호할 주권이 없었다. 이 현실은 대한민국 현대사 전반에 깊은 그늘을 드리웠다. 해방 이후에도 우리는 오랫동안 자원을 갖고 싶은 대상으로만 여겼다. 강대국들은 여전히 희토류, 석유, 광물을 무기로 삼았고 우리는 언제나 수입국이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더 이상 금을 빼앗기지 않는다. 아니, 이제는 직접 금을 만들어내는 나라가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단 하나, 기술 때문이다. 금광을 차지하지 못했기에 우리는 도시를 광산으로 바꿨고 자연을 파헤치지 못했기에 전자제품 속에서 자원을 뽑아내는 기술을 개발했다. 과거 일본이 가져간 금이 총과 칼이 되었다면 오늘 우리가 회수하는 금은 반도체가 되고 로켓이 되며 인공지능의 뇌가 된다. 이것은 단순한 산업적 성과가 아니다. 이것은 역사에 대한 복수이며 민족의 자존을 지켜내는 기술적 반격이다. 우리는 금맥을 다시 찾은 것이 아니라 금맥을 새로 만들어낸 것이다. 서울이라는 도시, 쓰레기 더미, 전자제품의 회로 안에서 대한민국은 그 어떤 제국도 만들지 못했던 21세기형 인공금광을 탄생시켰다. 이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일제강점기의 조선이 오늘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었다면 금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 어쩌면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과거를 바꿀 수는 없어도 현재를 통해 과거를 딛고 일어설 수는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지금 그걸 해내고 있다. 단지 금을 생산하는 게 아니다. 빼앗긴 역사를, 빼앗긴 자존심을 기술로 되찾고 있는 것이다. 과거엔 광산에 굴을 파던 조선인들이 피로 대가를 치렀지만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전자제품을 분석하고 데이터를 처리하며 자동화 기계로 회수하는 방식으로 금을 캐낸다. 육체의 노동이 지배하던 시대에서 이젠 지식과 기술이 금을 지배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중심에 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자원을 빼앗기지 않는 나라다. 아니, 이제는 자체적으로 자원을 창조하는 나라다. 이는 세계사적으로도 매우 드문 전환이며 우리 민족이 만든 가장 자랑스러운 반전의 서사다. 한때 금을 빼앗기던 나라에서 이제는 기술로 금을 만들어내는 나라,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과거의 제국들은 금, 은, 석유를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벌였다. 그러나 21세기의 전쟁은 훨씬 더 은밀하고 복잡하며 보이지 않는 자원을 두고 벌어진다. 그 중심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데이터, 다른 하나는 희소금속 레어 메털즈이다. 이 둘은 물리적으로는 전혀 다르지만 전략적으로는 정확히 같은 가치를 가진다. 누가 확보하느냐에 따라 산업의 주도권이 결정되고 국가의 안보와 생존이 달려있다. 먼저 희소금속. 전기차 배터리에는 리튬, 코발트, 니켈이 필수적이며 반도체와 레이더 시스템에는 갈륨, 인듐, 텅스텐이 들어간다. 그리고 인공지능 서버, 위성, 항공기에는 반드시 희토류 희귀한 17개 원소 그룹가 필요하다. 이 희소금속의 60% 이상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중국은 생산은 물론 정제 가공공 금망까지 통제하고 있다. 미국, 일본, EU 모두 이 구조에 취약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심지어 자국 내에 매장된 광물조차도 중국에서 가공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우리는 지하 자원이 거의 없다. 희토류도 리튬도 니켈도 없거나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전쟁에서 대한민국은 무조건 불리한가? 절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연에서가 아니라 도시에서 자원을 찾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자원은 단순한 금이나 은이 아니라 바로 희소금속 그 자체다. 서울의 전자폐기물에는 리튬이 있고 부산의 중고자동차 부품 속에는 코발트가 있으며 인천의 재활용 기판에서는 팔라듐이 나온다. 이 금속들은 단순히 고가라는 이유만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금속들이 없으면 산업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금속을 더 이상 해외에 의존하지 않고 도시 안에서 회수정제 재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전략적 우위다. 희소금속을 확보하는 것은 곧 기술 패권을 확보하는 일이다. 전기차, 반도체, 항공우주, 국방산업 등 미래 산업의 모든 근간에는 이들 금속이 존재한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은 전통적인 광물 생산국들이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 중 하나다. 이는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전략이자 외교적 무기다. 실제 2024년 EU는 한국의 전략자원 협정 체결을 제안했다. 이는 도시광산을 기반으로 한 희소금속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자는 제안이었다. 일본도 동일한 요청을 했고 미국은 한국과의 도시광산 기술 공동개발 MOU를 체결했다.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자원이 부족한 나라가 아니다. 오히려 희소금속과 핵심 소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구조를 갖춘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 데이터 역시 마찬가지다. 과거에는 석유가 검은 금이었다면 지금은 데이터가 디지털 금이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하고 운용하는 모든 과정에 희소금속이 들어간다. 즉, 데이터와 희소금속은 분리될 수 없는 쌍둥이이며 이 둘을 동시에 통제할 수 있어야 미래 패권을 잡을 수 있다. 대한민국은 클라우드 인프라, AI 반도체, 국방 위성통신 등 데이터 패권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기반 자원까지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구조를 갖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미래의 금광을 도시에서 찾고 미래의 석유를 쓰레기 속에서 끌어내고 미래의 무기를 기술로 만든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단 하나, 대한민국은 기술로 자원을 극복하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전략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앞서 있다. 더 이상 자원이란 개념은 땅속에 묻힌 것이 아니다. 그것은 도시의 빌딩 속, 쓰레기장 속, 데이터 센터 속, 그리고 바로 우리 국민의 손끝에서 나온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 자원을 기술로 모으고 체계로 가공하고 전략으로 무장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희소금속 전쟁과 데이터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는 이유다. 그리고 그 중심엔 언제나
도시광산이 있다. 도시광산이라는 개념은 전 세계 어디서나 통용되는 보편적 아이디어다. 전자폐기물에서 금을 회수하고 도시 안에서 희소금속을 채굴한다는 생각 자체는 한국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대한민국만이 이 아이디어를 산업화하고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간단하지 않다. 기술력 하나만으로는 부족했고 정부 정책만으로도 부족했다. 한국이 도시광산에 성공한 이유는 시민의식, 시스템, 그리고 민족의 기술 중심 DNA가 유기적으로 맞물렸기 때문이다. 시민의식 분리배출은 기술보다 더 강한 기반. 대한민국의 도시광산 성공 신화는 사실 재활용장 앞에 시민 손끝에서 시작된다. 분리수거를 생활화한 국민, 자발적으로 폐휴대전화를 모으는 청소년, 재활용함에 정확히 배출하는 고령층. 이 모든 것이 선진 기술을 가능하게 만든 기반 인프라였다. 유럽에서도 일본에서도 전자폐기물은 넘쳐난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정리되어 있지 않고 혼합되거나 오염된 형태로 처리된다는 점이다. 한국은 가정용 재활용 체계부터 사업장까지 정확하게 분리된 원자재 흐름을 만들어냈고 이로 인해 회수분해 정제 전 과정의 효율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했다. 일본 도쿄대 교수진은 이렇게 말했다. 한국의 도시광산이 기술력 때문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실제로 와보니 분리배출 시스템의 정밀성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 시스템 작지만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산업 생태계. 대한민국은 대기업만 있는 나라가 아니다.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들이 서로 연결된 살아있는 유기체다. 광주에는 PCB 분해 전문 기업, 대전에는 금속 회수 정제 스타트업, 구미에는 자동화 로봇 기업. 이 모든 회사들이 각각의 기술을 바탕으로 전국 도시광산 체계를 지탱하고 있다. 미국처럼 거대한 자본이 몰려드는 실리콘밸리 중심의 모델도 아니고 독일처럼 규제에 갇힌 대형 공공 프로젝트도 아니다. 한국은 빠르고 유연하며 작은 기술들이 연결되는 구조를 선택했고 바로 이것이 빠른 실전화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도시광산은 단순한 재활용이 아니다. 그건 IT 산업, 국방 산업, 에너지 산업까지 확장되는 자원 플랫폼이다. 한국의 도시광산은 단순한 처리 공장이 아니라 미래 산업 공급망의 최전선이다. 민족적 기술 중심 DNA 자원이 없으니 기술로 살아남았다.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단 하나다.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였다. 석유도 없고 철도 부족하며 희토류는커녕 구리조차 수입에 의존해야 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술을 선택했고 기술은 곧 생존이 되었다. 한국인은 극한의 상황에서 문제 해결형 기술에 집중해왔다. 농지가 적으니 스마트팜, 물이 부족하니 해수 담수화, 자원이 없으니 도시광산.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가 아니라 한국에선 필요는 체계화된 국가 전략이었다. 일본은 금이 많았다. 미국은 땅이 넓었고 독일은 유럽 자원망에 연결되어 있었다. 하지만 한국은 아무것도 없었기에 오히려 모든 것을 기술로 만들어낼 수 있었다. 도시광산은 한국이 가진 기술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산업이다. 결국 한국은 단순히 금을 잘 회수하는 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금을 만들어내는 기술 생태계를 가진 나라다. 이 기술은 어디서도 쉽게 복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기반엔 오랜 시간 쌓아온 국민의 습관, 산업의 구조, 그리고 민족의 철학이 있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는 흉내낼 수는 있어도 따라올 수는 없다. 이것이 바로 금 재활용은 한국이 제일인 진짜 이유다. 대한민국의 도시광산은 단순히 환경 문제 해결책이 아니다. 더 이상 재활용이라는 단어만으로는 그 가치를 설명할 수 없다. 도시광산은 지금 국가 안보와 국방기술의 중심축으로 조용히 침투해 들어갔다. 그리고 그 결과 대한민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전장 자산을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나라로 진화하고 있다. 무기체계에 숨겨진 회수 금속. 현대 전쟁은 단순한 병력이나 포탄의 싸움이 아니다. 정밀 타격, AI 기반 조준 시스템, 위성통신, 스텔스 항공기, 레이더. 이 모든 무기체계에는 공통된 요소가 하나 있다. 바로 희소금속과 고순도 귀금속이다. 예를 들어 F-35 스텔스 전투기의 레이더 흡수 코팅에는 인듐과 갈륨이 들어간다. 장거리 정밀 유도 미사일에는 텅스텐과 니켈 합금이 필수적이다. 전자전 대응 시스템에는 팔라듐,
루테늄, 백금이 들어가며 위성통신 모듈과 군용 반도체에는 고순도 금이 꼭 필요하다. 그런데 이들 자원의 공급망은 정치적으로 극도로 불안정하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제한하거나 아프리카 내전으로 코발트 공급이 중단되면 세계 최첨단 무기라도 움직이지 못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은 도시에서 자원을 뽑아내는 방법으로 무기 체계를 자급화하기 시작했다. 도시에서 추출된 금속이 K무기로, 도시광산에서 회수된 금과 희소금속은 이미 K방산 무기 체계의 심장부에 들어가 있다. 천궁-2 미사일의 지향 시스템, K9 자주포의 사격 제어 장치, FA-50의 센서 모듈, KF-21 전투기의 레이더 전원 회로 등이 모든 장비에 도시에서 회수된 금속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와 하나시스템은 군용 반도체에 들어가는 금과 팔라듐 일부를 국내 도시광산 회수 공장에서 공급받고 있으며 LI진엑스원은 통신 장비 내 고정밀 부품에 인듐백금 회수분을 우선 적용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원가 절감의 문제가 아니다. 공급망 자체를 한국 안에 묶어두는 전략적 자립이다. 다시 말해 도시광산은 무기의 품질이 아니라 국방 안보의 지속성을 지키는 방패가 되고 있다. 전시작전 지속성 기술 자원 통제력. 전쟁이 발발했을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자원 공급망이다. 항공 유류, 정밀 광학 부품, 고속 반도체 등은 수입로가 끊기는 순간 전체 작전 능력이 마비된다. 하지만 도시광산은 내수형 자원 시스템이다. 수입이 끊겨도 폐전자 제품에서 인듐을 뽑고 고장난 컴퓨터에서 금을 추출하고 버려진 전기차 배터리에서 니켈과 코발트를 다시 회수할 수 있다. 즉, 대한민국은 위기 상황에서도 자국 내에서 무기 유지 보수를 위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가 되었다. 이는 단순한 재활용이 아닌 국가 생존 기술의 구축이다. 국방 R&D와 도시광산의 융합. 현재 방위사업청과 산업부는 도시광산 회수기술과 방산 부품 국산화를 연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AI 기반 금속 분리 기술을 적용한 전자파 흡수 소재 자동 정제 설비다. 이 기술은 F-35K, F-21에 쓰일 수 있는 소재를 국내에서 자체 생산할 수 있게 해주는 기반이 된다. 또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는 위성 부품의 반도체 금속 패턴 회수에 도시광산 재생 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 군용 드론에 탑재되는 모듈 내 금속도 재활용 소재로 대체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도시광산은 더 이상 친환경의 대안이 아니다. 그것은 전장에 투입되는 실질적인 전략 자산이며 대한민국 국방산업이 외풍 없이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해주는 기술적 방공망이다. 전 세계가 자원전쟁으로 흔들리는 가운데 한국은 전투기보다 앞서 자원체계를 무장했고 미사일보다 먼저 기술 공급망을 완성했다. 도시는 무기가 아니다. 그러나 도시가 무기를 만든다. 그리고 한국의 도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전장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은 더 이상 단순한 수도가 아니다. 정치행정의 중심지라는 의미를 넘어 이 도시는 세계에서 가장 정밀하게 구축된 지하자원 시스템을 가진 디지털 금광의 심장부다. 과거의 금광은 산맥과 사막을 뚫고 들어가야 존재했지만 오늘날 서울의 금광은 아파트 지하 재활용실, 전통시장 뒤편의 집화장, 그리고 강남의 중고전자센터 지하 설비 속에 존재한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채 이 도시는 매일 수천 킬로그램의 금속 자원을 회수하고 정제하고 다시 최첨단 무기, 반도체, 통신 장비로 재탄생시키고 있다. 서울 지하의 자원 네트워크는 하나의 지도다. 서울의 도시광산 시스템은 단순한 공장 몇 곳의 연결이 아니다. 그것은 도심 전체에 깔린 보이지 않는 데이터 기반 자원 지도다. 한 예로 강북구의 전자제품 수거 거점에서 회수된 폐기물은 당일 오후 인천 송도의 회수 설비로 이송되며 바로 그날 밤 AI 기반 금속 분리기에 의해 팔라듐, 백금, 금이 추출된다. 추출된 금속은 다음날 대전의 정밀회로 가공소로 이동되고 일주일 뒤엔 군용 드론의 센서 부품으로 완성된다. 이 일련의 흐름은 모두 데이터 기반 추적 시스템으로 통제되고 있으며 서울시는 도시광산 전용 물류 시스템을 디지털 광맥지도로 명명하고 있다. 이 지도는 현재 25개 자치구의 폐기물 흐름, 금속 회수율, 추출 효율, 탄소 저감 수치까지 실시간으로 시각화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자원 전쟁을 서울은 이미 디지털로 관리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은 땅이 아니라 기술로 축적된 자원 공간이다.
서울은 천연자원이 없다. 석유도 석탄도 광물도 없다. 그러나 서울은 기술, 시스템, 의식, 그리고 데이터가 만들어낸 21세기형 자원 저장소다. 지하철 노선보다 더 복잡한 자원 회수 흐름, 도로망보다 더 촘촘한 회수 로봇 운송 경로, 공장보다 더 정밀한 재활용 알고리즘. 서울은 더 이상 소비의 도시가 아니라 창출의 도시다. 다 쓴 스마트폰이 금으로, 버려진 전자레인지가 백금으로, 망가진 노트북이 군용 센서로 환생하는 도시, 그게 바로 오늘의 서울이다. 도시 위의 사람들, 도시 밑의 금맥.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도시는 자원을 소모하는 괴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국은 그 편견을 정면으로 깨뜨렸다. 도시는 더 이상 자원을 소비하는 공간이 아니다. 이제 도시는 자원을 재생산하는 공간, 그리고 지속 가능한 기술의 출발점이 되었다. 서울 시민 한 명이 1년에 배출하는 전자 폐기물은 평균 23kg. 이 중 약 8%는 금속 재활용이 가능하며 이 수치를 총량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1,800톤의 재활용 금속이 도심에서 발생한다. 이는 중형 금광 4곳을 합친 수준이다. 이 모든 흐름이 서울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도시 인프라 안에서 자동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서울은 지상의 도시이자 동시에 지하의 금맥 도시인 셈이다. 서울을 본받는 세계, 뒤쫓는 강대국들. 최근 이유는 디지털 도시광산 모델이라는 정책 보고서에서 대한민국 서울을 유일하게 본보기 사례로 소개했다. 미국은 실리콘밸리 인근에 서울형 도시광산 복합지구를 설계 중이며 일본은 오사카와 나고야를 연결하는 폐기물 자원지도 설계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들 국가는 아직 서울처럼 시스템, 기술, 시민의식, 정책이 일체화된 구조를 갖추지 못했다. 서울은 단순히 앞서 있는 것이 아니다. 완전히 다른 수준의 사고방식과 실행력을 이미 체화한 도시다. 이것이 바로 서울이 단순한 수도를 넘어 세계 최초의 금 재생 도시로 불리는 이유다. 쓰레기를 금으로 바꾼다. 말만 들으면 연금술 같고 허무맹랑해 보인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 불가능한 이야기를 현실로 만들었다. 버려진 회로에서, 녹슨 부품에서, 폐기된 전자기기에서 진짜 금을 회수했고 그 금으로 반도체를 만들고 전투기를 조립하고 인공지능의 뇌를 제작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누구도 해내지 못한 일이다. 그리고 동시에 세계 어느 누구도 영원히 뒤처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우리는 우연히 성공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도시광산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다. 자원이 없다는 절망 속에서 기술로 살아남겠다는 의지에서 시작되었다. 정부의 전략, 기업의 투자, 국민의 의식 모든 것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졌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것이다. 이 구조는 방심하는 순간 무너진다. 자원 회수율이 떨어지고 재활용 규제가 약해지고 기술 투자가 끊기면 우리는 다시 자원을 수입하는 수동적인 나라로 되돌아간다. 즉, 도시광산은 유지가 아니라 지속적인 혁신이 필요한 산업이다. 기술력은 무기이자 언제든 약점이 될 수 있다. 우리는 기술로 자원을 극복했다. 그러나 그 기술이 만약 해외로 유출되거나 중국, 미국 같은 자본 대국에 흡수된다면 우리는 자원을 잃는 것이 아니라 기술 주권을 잃게 된다. 도시광산 분야는 이미 글로벌 투자 경쟁의 격전지가 되고 있다.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의 중소회수 기술 기업을 노리고 있으며 일부 기술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이제는 단순히 우리가 잘한다에 안주할 때가 아니다. 어떻게 지킬 것인가와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다. 도시광산은 곧 21세기형 주권이다. 석유를 가진 나라가 정치적 주도권을 가지던 시대는 갔다. 이제는 데이터를 가공하고 희소금속을 회수하며 쓰레기에서 자원을 만들어내는 나라가 정말 강한 나라다. 대한민국은 이 흐름을 누구보다 먼저 읽었고 누구보다 빠르게 반응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주권을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가 만들어낸 도시광산 모델은 결국 다른 나라의 사업 모델로 전락할 수 있다. 우리는 다시 자신이 만든 기술을 수입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끝은 아니다. 우리는 이제 시작점에 서 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전기차 폐배터리 도시광산, 가상자산 회수 알고리즘, 드론 자동 회수 시스템, 우주 쓰레기에서 희귀자원을 추출하는 우주광산 기술까지. 우리는 이미 다음 세대의 도시광산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엔 항상 대한민국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해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되 그 자부심이 자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다시 움직여야 한다. 더 빠르게, 더 정교하게, 더 멀리. 맺으며 쓰레기는 누구나 갖고 있지만 금으로 바꾸는 건 한국만 해냈다. 쓰레기는 전 세계 어디에나 있다. 그러나 그것을 자원으로 그리고 황금으로 바꾸는 건 아무나 할 수 없다. 기술, 시민의식, 시스템, 역사, 의지. 이 모든 것을 갖춘 대한민국이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기억하자.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자산은 금이 아니라 쓰레기를 금으로 바꾸려는 정신이다. 그 정신을 잃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언제나 어디서든 무엇으로든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다. 현재는 자의적이나 타의에 의해 기존에 살던 조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집단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는데 이 용어는 조국에서 추방돼 강제적으로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일컫는 단어였습니다. 전 세계 78억 인구 중 1,600만 명에 불과한 유대인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왜냐하면 노벨상 전체 수상자의 27%를 차지하고 있고 세계적인 천재로 꼽히는 칼 마르크스, 지그문트 프로이트, 알버트 아인슈타인 등이 전부 유대인이기 때문이죠. 세계적으로 유대인의 영향력은 막강한데 그 막강함은 미국에서 증명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큰 성공을 거둔 국가가 미국인데 전체 인구의 약 2.2%에 해당하는 600만 명이 미국에 거주합니다. 그런데 유대인 1인당 소득이 비캬 유대인의 2배에 달하고 미국 최고 부자 40명 중 16명이 유대인이며 유대인 소유 언론사는 50여 개로 전체의 3%, 언론인은 전체의 6%에 불과하나 대도시와 영향력 있는 매체와 자리에 집중돼 있죠. 또한 뉴욕과 워싱턴의 인류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들의 40%, 미국 주요 대학 교수의 20%, 과학과 경제 분야에서 미국인 노벨상 수상자의 40%를 차지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유대인이 대체 왜 이렇게 똑똑하고 돈이 많을까에 대해서 늘 궁금해했습니다. 유대교의 율법을 담은 탈무드를 그 핵심으로 보기도 하고 그들의 특수한 교육법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늘 그들과 관련된 각종 도서는 베스트셀러에 자리하고 심지어 유대인과 관련된 수많은 음모론도 존재하죠. 그런데 하루 전 전쟁을 공식 선포한 유대인의 영토 이스라엘은 이제 본격적으로 팔레스타인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이란과 레바논의 헤즈볼라 등과 피 튀기는 전쟁을 치르게 될 텐데 이스라엘은 현재 어마어마한 한국산 무기를 비축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총으로 무장한 남성 몇 명이 차량 짐칸에서 여성 인질을 강제로 데리고 나와 뒷좌석으로 구겨 넣습니다. 맨발의 이 여성은 손이 뒤로 묶인 상태로 몸 곳곳에 핏자국이 나 있습니다. 하마스 대원들이 이스라엘 여성 인질을 잡아 가자지구로 데려가는 이 영상은 SNS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AP통신 등 해외 언론에 따르면 유대교 안식일이던 지난 10월 7일 새벽 6시 30분경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 국토 전역에 미사일 수천 발을 쏟아부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곧바로 하마스가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인 가자지구에 보복 공습을 가하면서 전면전이 시작됐는데 하마스가 5,000발, 이스라엘이 2,000발을 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오전 10시경부터 하마스 무장부대는 낙하산과 모터보트 등을 타고 가자지구와 인접한 이스라엘 22개 지역에 침투해 경찰서와 주택, 군인, 민간인 할 것 없이 무차별 공격하고 납치했죠. 위 영상 역시 하마스가 이스라엘 여성을 납치해 가자지구로 데려가는 모습을 찍은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이틀이 채 지나기 전에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스라엘은 1973년 제4차 중동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공격을 받았는데요. 이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전쟁에 돌입한다고 선언하며 하마스가 숨어있거나 활동하는 모든 곳을 폐허로 만들 것이라는 섬뜩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이 두 국가는 어쩌다 이렇게 죽고 죽이는 원수관계가 된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의 국가입니다. 정확히는 유대인은 민족적인 개념이고 이스라엘은 영토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100년 넘게 전쟁 중입니다.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쏟아 부은 팔레스타인과 말이죠.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19세기까지 중동을 완전히 집어삼켰던 오스만 제국은
제1차 세계대전이 바빠타자 불행히도 영국과 프랑스에 맞서 독일, 오스트리아와 함께 동맹국에 가담했습니다. 그러나 오스만 제국이 전쟁에서 패하면서 영국은 재빨리 팔레스타인으로 알려진 지역을 장악했죠. 당시 이곳은 대부분 아랍인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유대인은 극소수에 불과했는데요. 이후 국제사회는 영국에게 유대인을 위한 고국 땅 내셔널 홈을 팔레스타인에 건설하라는 과제를 안기면서 유대인과 아랍인 사이의 긴장감이 커지게 되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팔레스타인 땅은 조상들의 고향이었지만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아랍인들 역시 이 땅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살아가고 있는 땅이니까요. 절대 양립할 수 없는 두 민족 사이의 긴장감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러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홀로코스트를 피해 팔레스타인으로 몰려드는 유대인들이 늘기 시작했는데 전쟁 직후 1947년 UNOI 팔레스타인 지역을 유대인 국가와 아랍인 국가로 분리하되 예루살렘은 국제공동통치지역으로 두는 팔레스타인 분할안을 통과시킵니다. 이 분할안을 두고 유대인들은 수용했지만 아랍 측이 거부하면서 실행되지는 못했는데 1948년 영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철수하게 됩니다. 이때 유대교 지도자들이 서둘러 이스라엘 국가 건국을 선언한 후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해버렸죠. 하지만 많은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의 국가 수립에 반대했고 결국 제1차 중동전쟁이 시작됩니다. 유대교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중동 국가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침공한 것이죠. 이 당시 팔레스타인에 살던 수십만 명의 주민이 피난길에 올랐는데 이스라엘이 이들을 거부해버렸죠. 전쟁이 끝날 무렵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지역 대부분을 장악하게 되는데요. 현재 서안지구로 알려진 땅은 요르단이, 가자지구는 이집트가 점령했고 예루살렘 서쪽은 이스라엘군이, 동쪽은 요르단군이 차지했습니다. 이후 제2차, 제3차 중동전쟁이 끊이지 않았는데 1967년 발발한 제3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동예루살렘, 서안지구, 시리아 골란 고원, 가자지구, 이집트 시나이 반도까지 전부 점령해버렸는데요. 이 전쟁으로 팔레스타인을 떠난 난민 대다수와 그 후손들이 가자지구와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으로 흩어지게 된 겁니다.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은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고 그 분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어쨌든 현재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축출하려는 중동 국가들과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던 아랍인들을 상대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무기가 필요했는데 어마어마한 양의 무기를 한국으로부터 수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팔레스타인의 무장정파 하마스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이란, 레바논 헤즈볼라 등과의 전쟁에 전부 투입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요. 한국과 이스라엘의 무기 협력 관계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중동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병력과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보병 전력이야 그냥저냥 쓸만했지만 여러 중동 국가를 동시에 상대하려면 무엇보다 전차가 필요했으나 전차가 없었습니다. 프랑스 등 강대국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선뜻 도와주길 꺼렸습니다. 왜냐면 제2차 세계대전 후 망가진 경제 재건이 우선이었으니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다방면으로 전차를 구해 이를 개조해 사용했는데 특히 M4 셔먼 전차에 독일제 크럽 75 곡사포 포신을 장착해 요긴하게 썼습니다. 이때부터 전차를 개조해 마르고 닳도록 쓴다는 이스라엘군의 상징이 생긴 것이죠. 한국 역시 전차가 없어 한국전쟁에서 북한군에게 시달렸는데 미군이 참전하면서 한국에도 전차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후 미국은 이미 도태장비에 속한 M4 셔먼 388량을 한국에 공여해줬습니다. 그러다 1960년대 미군이 베트남전 참전을 대가로 M417 패튼 전차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M4 셔먼은 한국에서도 구형이 됐고 이를 이스라엘에 판매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은 약 400대의 셔먼을 사들여 아이 셔먼, 슈퍼 셔먼 등으로 개조해 4차례에 걸친 중동전쟁에서 아주 요긴하게 썼죠. 그런데 최근에도 이스라엘은 한국산 무기를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21년 5월 21일 한 국회의원이 분석해 공유한 UN 세관 데이터에 따르면 2015년 2020년 사이 한국의 대이스라엘 무기 판매 금액은
이전 6년 대비 22% 증가한 2,885만 달러 약 330억 원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14년에는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50일 전쟁을 벌였었는데 압도적인 군사력 차이로 이스라엘에서 73명, 팔레스타인에서 2,100명이 사망했습니다. 대부분이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한 민간인이어서 국제사회의 비난이 대단했었죠. 그런데 전쟁 이듬해인 2015년부터 한국산 무기 수입액이 전년 대비 30% 늘어 일부에서는 한국이 이스라엘과 공범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기간 한국이 수출한 무기의 53.7%는 폭탄, 수류탄, 어뢰, 지뢰, 미사일, 탄약 등 즉시 전쟁에 투입 가능한 발사 무기류로 드러났죠. 2015년 이후 한국보다 이스라엘에 더 많은 무기를 수출한 국가는 미국과 인도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비밀리에 진행되는 무기 수출의 특성상 정확한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더라도 한국의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준이 아닐 수 없는데요. 현재 대외무역법과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는 북한, 이란, 시리아 등과 함께 이스라엘을 군용 전략물자 수출 시 주의해야 할 국가로 판단하는데 정부는 2007년부터 2021년까지 1,000건이 넘는 전략물자 및 방산물자 수출 허가를 내준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외화 획득은 중요한 일이지만 2014년 가자지구 분쟁과 같이 민간인 피해가 심각하다면 이는 분명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한국산 무기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HS 코드 93무기 및 탄약, 부품 및 5.3 부속품에 해당하는 이스라엘의 상위 10대 무기 수입국 중 한국은 4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2021년 303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0억 원을 수입했고 2022년에는 그보다 34.3% 증가한 40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0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아마 이 무기들은 사용되지 않은 상태로 이스라엘군 창고에 차곡차곡 비축해 두었을 텐데 이번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이미 상당량이 사용되었거나 앞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이스라엘은 하마스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지상군 투입을 천명하고 가자지구에 대한 전면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가자지구에는 현재 약 24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 공격으로 주민 전부가 참사를 겪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죠. 유아부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9일 현지 시간 가자지구에 대한 전면 봉쇄를 지시했다면서 전기도 식량도 연료도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이 닫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자지구는 현재도 봉쇄 정책으로 창살 없는 감옥이라 불릴 정도로 식량, 의료 등 생활 환경이 열악한데 봉쇄의 강도를 훨씬 더 높이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상군까지 투입되면 상상도 못하는 높은 인구 밀도를 자랑하는 가자지구에서 인명피해는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다만 현재 하마스가 인질 100여 명을 붙잡고 있어 투입에는 고심에 고심을 거듭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부디 민간인 피해 없이 사건의 배후자들만 족집게처럼 처벌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과 한국의 관계는 무기 협력뿐 아니라 제1차 중동전쟁의 여파로 골머리가 썩는 와중에도 이스라엘은 한국 전쟁 당시 끊임없이 물자를 지원했고 당당히 물자 지원국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스라엘이 물자 지원국에 이름을 올리고 있어 참전 16개국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대인들은 한국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의 이름이 아닌 타국군 소속으로 참전에 알려지지 않은 것뿐 미국군과 영국군 소속 유대인 약 4천여 명이 직접 참전한 것으로 알려졌죠. 주이스라엘 한국 대사관은 이 점에 착안 한국전쟁에 참전하고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찾아 정부의 감사 메달 및 증서를 수여해오고 있습니다. 벌써 약 30명 가까운 참전 용사들을 찾아냈죠. 이런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이스라엘은 한국과 동병상련을 느끼는 몇 안 되는 국가입니다.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 당시 이스라엘 정부는 외무장관의 입을 빌어 미친 북한 체제를 쓰러뜨려야 할 필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 절감케 한다는 강력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아예 체제 자체를 문제 삼으며
그 종식 필요성을 거론했죠. 한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노출됐을 뿐 아니라 중국의 외교, 안보 공세에 시달리는 상황을 이스라엘이 아주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시 하마스, 레바논에 기반을 둔 시아파 무장 조직 헤즈볼라의 위협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친한파가 될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주한 외국 대사관 가운데 유일하게 독도와 동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러시아,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웨덴, 핀란드 등 수많은 국가의 대사관들이 동해를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를 뜻하는 리앙쿠르 암초라고 표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명칭은 일본이 국제사회에 유업화한 명칭이지만 이스라엘 대사관은 예외적으로 독도와 동해를 썼었습니다. 이런 행위가 특별하게 받아들여진 이유는 한국에 주재한다는 것은 한국에 유리한 입장에 서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많은 외국 대사관들이 일본의 유리한 입장을 대변했었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행동 하나가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마당에 이스라엘 대사관만은 철저히 한국의 입장에서 용어를 표기하고 있어 잔잔한 감동을 준 겁니다. 말 한마디보다 행동이 더 큰 힘을 발휘한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하죠.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전쟁에서 승리의 기쁨도 존재하지만 패자의 아픔도 공존하기 마련입니다. 전쟁에서 반드시 무기가 필요하고 어느 국가는 무기를 생산해 수출함으로써 국가를 운영합니다. 물론 누구나 자신이 만든 물건이 훌륭한 곳에 쓰이기를 바랍니다.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한 노벨도 자신이 만든 다이너마이트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모습에 충격을 받아 노벨상으로 속죄하려고 했던 것처럼 말이죠. 현재 대한민국은 다방면에서 수없이 많은 무기를 생산하고 이런 훌륭한 기술들이 민간인 피해가 아닌 궁극적으로는 평화를 불러오는 곳에 사용되어 훌륭한 결실이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 간 전쟁을 둘러싸고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폭격을 이어가면서 가자지구 국경 인근의 군인 수만 명을 집결시키고 지상군 투입에 들어갈 준비를 마쳤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현재 가자지군 내 민간인 수십만 명은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하고 있지만 마땅한 교통수단 없는 가자지구 주민들이 하루 만에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대피 마감 시한을 조금 연장했습니다. 하마스는 역시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이스라엘의 대피령을 무시하라며 이들의 탈출 경로를 막고 있습니다. 또한 이집트로 이어지는 유일한 관문인 라파 통로가 폐쇄돼 가자지구 주민들은 가자지구를 떠난다 해도 사실상 갈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가자지구 남부 도시 라파와 이집트를 잇는 라파 통로는 그나마 가자지구 민간인을 위한 구호 물품이 들어갈 수 있는 생명줄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난민이 대거 유입되는 것을 꺼리는 이집트는 이곳에 군사력을 증강 배치하고 임시 시멘트 장벽까지 설치하는 등 국경 통제를 오히려 강화했습니다. 그럼에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다음 단계가 다가오고 있다며 대대적인 지상군 투입을 암시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상군은 보병대 외에도 탱크, 공병대, 특공대가 포함되며 지상군은 전투기와 전투용 헬리콥터, 공중 드론과 포병의 엄호를 받게 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도 지상군 투입 시작을 망설이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먼저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이란을 포함한 아랍 국가들의 반발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데드라인이 끝났다며 지상군 투입을 예고하자 이란은 즉시 이스라엘이 만일 지상군을 투입하면 통제불능의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 전쟁에 개입할 뜻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지상전 투입 시 인질을 처형하겠다고 밝힌 하마스도 하마스와 이란은 협력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이스라엘을 압박했고 이란으로부터 재정적 군사적 지원을 받아온 헤즈볼라 역시 이스라엘군과 산발적 교전을 벌이며 지상군 투입 시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설이는 두 번째 이유는 게릴라전에 능한 하마스를 상대로 미로와 같은 수백 마일 구간의 지하터널에서 힘겹게 싸워야 하는 것이 부담되는 데다가 그렇게 해서 싸운다 해도 여기에 약 3만 명으로 추정되는 하마스 대원과 민간인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자칫하면 막대한 지상군을 투입하고도 소득은 별로 없는 참극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공습만으로도 이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을 만큼의 무력을 갖추고 있지만 굳이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지상군 투입을 결정한 것은 인질들을 구출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인질의 희생 없이 구출이 가능하냐는 지적이 일고 있으며 더구나 하마스는 이스라엘 인질이나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인간 방패로 이용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가자지구 내 3만 명 안팎으로 추정되는 하마스 대원과 민간인의 구분은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상전이 발발하면 팔레스타인 내 다른 무장 세력들의 반발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이스라엘의 결단을 늦추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는 하마스 외에도 이슬라믹 지하드 PIJ, 팔레스타인 해방인민전선 PFLP, 팔레스타인 해방민주전선 DFLP 등 많은 무장단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7일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 공격은 하마스와 PIJ가 주도했지만 지상 병력 투입 시 다른 무장단체들도 격렬히 저항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에 대비해 하마스가 결사항전을 외치며 땅굴 준비를 마쳤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괴멸이란 목적을 위해서라면 민간인 목숨의 희생도 불사하는 하마스는 이스라엘 공습 당시 납치한 150여 명의 인질과 함께 가자지구의 주민까지 인간 방패로 내세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게다가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만일 지상군을 투입하면 민간인뿐만 아니라 외국인까지도 포함한 다수의 인질을 방패로 내세우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두고 CNN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지상군이 가자지구에 침투했던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하마스가 외국인을 포함한 다수의 민간인 포로를 붙잡고 있다는 것이 이전과 다른 새로운 양상이다. 이스라엘의 기존 전술은 난민 캠프로 이어지는 좁은 골목을 피하며 항상 빠르게 이동하는 가자지구와 다른 지역 간 연결을 차단하고 가능한 많은 영토를 통제하며 시가전은 피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인질 구출에 초점을 맞추면 기존과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인구 밀집도가 높고 건물이 많은 가자지구에서 결국 시가전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마스는 누구보다 자신들이 드나들던 가자지구 지형에 익숙합니다. 더구나 하마스에는 이스라엘군의 전략을 잘 아는 숙련된 사령관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기존과 동일한 접근 경로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마스는 과거 침투 경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점도 이스라엘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입장에서 인질들을 방치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하마스가 공격 때 행한 만행으로 안타까운 사연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거주하는 토마스 핸드는 7일 새벽 하마스의 공습이 시작된 직후 급히 몸을 숨겨 목숨을 건졌지만 이내 이웃집에 놀러갔던 8살 딸이 목숨을 잃었다는 안타까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 토마스 핸드는 최근 CNN과 한 인터뷰에서 딸 에밀리가 숨졌다는 소식에 미소 지으며 다행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뒤이어 딸이 죽은 것이 내가 아는 가장 나은 가능성이었다. 아이가 어두운 방에 갇혀 두려움에 떨며 매 순간 고통받을 수 있는 상황에 비하면 차라리 죽음이 축복이다. 라며 비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린 딸이 하마스에 의해 납치돼 두려움에 떨며 온갖 고문과 고통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을 피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생후 10개월 된 쌍둥이 자녀들을 집안에 숨긴 뒤 자신들은 하마스 무장 괴한에 맞서 싸우다 세상을 떠난 이스라엘 부부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부부가 숨긴 쌍둥이 자녀는 무사했고 괴한들이 떠난 지 14시간 만에 이스라엘군에 구조돼 자녀는 할머니에게 인계됐습니다. 그런데 선없는 만행을 저지르던 하마스가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마스의 공격으로 저명한 러시아 물리학자 부부가 사망하자 러시아 언론들은 일제히 하마스를 비난했습니다. 제의하다.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학자 알렉세이 코클로프는 이스라엘에 거주 중이던 옛 소련 이론물리학자 세르게이 그레데스쿨과 그의 아내 빅토리아가 하마스 공격으로 사망했다고 밝혀 러시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하마스 무장대원들은 지난 7일 분리장벽을 넘어 이스라엘로 침입한 뒤 오파킴 등에서 민간인을 인질로 잡아갔는데 이때 저명한 이론물리학자인 그레데스쿨 부부도 오파킴에 있는 자택에서 하마스 무장 세력에게 변을 당한 것입니다. 그레데스쿨은 1942년 옛 소련에서 태어나 1991년 이스라엘로 이주하기 전까지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서 교수 활동을 했고 소련 국가상도 받았으며
무질서한 시스템 이론 입문 등 100편이 넘는 과학 논문을 저술한 뛰어난 이론물리학자였습니다. 옛 소련의 이론물리학자가 사망한 것이 알려지자 러시아 언론들은 일제히 이 소식을 전하면서 하마스의 폭력성을 비난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도 하마스를 마냥 공개적으로 지지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최근 중국은 하마스의 공격으로 자국민이 사망한 것도 공개하길 꺼리면서 하마스를 감싸는 듯한 행보를 보였습니다.